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여기서 대한민국의 K방역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K방역과 K건강보험을 전 세계에 알리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요. 현재 한국은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과 함께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며 엄청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장점으로 특유의 빠른 일처리와 서비스 정신, 또 편리한 교통을 꼽았죠. 그리고 모두가 입을 모아 공통적으로 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치안인데요. 한국의 치안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수준입니다. 한 외국인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술에 취한 채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치안 유지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지속적인 공공교육도 실시하고 있죠. 그 결과 해외 여행자들이 매긴 각국의 치안 순위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했고 2015년 OECD 기준 세계 치안 관련 각종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위엄을 자랑했습니다. 또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에도 외신들은 한국의 치안에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 이유는 중무장한 병력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총기 규제가 엄격하고 중범죄 발생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에 타국의 국제대회는 중무장한 병력이 보안을 맡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평창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안전한 올림픽으로 기억될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치안에 대한 아이러니한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5년 이후 2018년 한국의 치안 순위는 43위로 뚝 떨어졌고 현재는 약간 올라 24위라는 결과가 보도됐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삼합회와 야쿠자들이 판을 치는 중국과 일본보다 치안이 더 낫다는 말인데요. 말도 안 되는 이 결과값 실화냐? 안전함과 치안으로 유명한 한국이 이렇게까지 순위가 뚝 떨어진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사실 각 나라별로 범죄에 대한 정의와 인지율이 다르기 때문에 치안 수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범죄율이 극히 낮은 안전한 국가임엔 틀림이 없죠. 그럼에도 한국의 순위가 낮았던 이유는 범죄율을 확인하는 통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가 경미하더라도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는 전권 송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옆나라 일본은 범죄가 경미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미제 처분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의 종결 사건인데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돼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 겁니다. 여기서 팩트체크를 하자면 한국은 살인, 강도 등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하는 중범죄율의 경우 전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일본을 포함한 모든 안전한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중범죄에 있어 발생률은 낮은 반면 검거율은 높습니다. 당장 잡히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추적해 검거하기 때문에 한국의 미제 사건은 그 수가 굉장히 드물고 언론이나 각종 매체에서 중점적으로 반복하게 다뤄 잊히지 않도록 만들죠. 게다가 많은 나라에서는 국가가 어찌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너무 막강한 범죄 조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삼합회와 일본의 야쿠자, 이탈리아의 마피아, 남미의 카르텔처럼 국가가 개입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가진 범죄 조직들이 기승을 부리곤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과거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범죄 조직을 상당수 소탕했고 그 이후 범죄 조직에 가담해 전과 기록이 남으면 평생 꼬리표가 되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범죄 조직에 대한 문제가 크게 없는 편이에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치안 수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매우 낮은 절도 범죄율입니다. 한국에서는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그 노트북을 보고 자리가 없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자리를 찾죠. 심지어 인천공항 앞 공항버스 대기줄에는 캐리어를 세워놓고 캐리어의 주인은 멀리 떨어져 자기 볼일을 보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런 진기한 풍경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이런 행동을 외국에서 했다면 이미 물건은 사라져 있을 겁니다. 막상 서유럽만 해도 유명 관광지마다 소매치기가 들끓고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취객이 많지 않은 상태로 밤길을 걸어 다녀도 안전한 곳은 한국 정도뿐입니다. 유럽에선 이러고 다녔다간 빈털터리가 되어 깨어나거나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는 어쩌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강조하기 위해 우스갯소리까지 하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자고 일어나 보면 안전한 장소의 천장,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멀쩡히 일어날 수 있다. 이 정도로 안전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일어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면 안 되겠지만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에는 살짝 뿌듯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한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욱 안전한 나라임이 확실해졌는데요. 많은 나라에서 특히 선진국에서 총격전으로 몇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절도나 방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고 장갑차와 군대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가 치안 공백이 생겼지만 한국에서는 새벽 외출이 가능할 정도로 안전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 많은 부러움을 받았죠. 이런 한국의 높은 치안력은 이제 전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UN 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한국 경찰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가 진행되며 치안 한류가 생겨났죠. 경찰청은 인도네시아의 사이버 수사 역량을 전수하거나 베트남 호치민에 한국식 시뮬레이션 사격장을 만드는 것 외에도 많은 나라의 치안 한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한국 경찰의 매뉴얼이 국제화되어 194개국에 배포되었죠. 게다가 한국은 그 누구보다 앞서가는 4차 산업 기술들도 치안을 위해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치안의 시대를 선도하고 있고 부동산 어플 다방의 안전정보 서비스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CCTV와 경찰서 등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남미와 아시아, 유럽 등 많은 곳에서 한국의 종합적 치안 인프라를 수입해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치안이 뛰어난 싱가포르에서도 한류 치안을 배우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경찰의 뚜렷한 존재 목적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치안 협력에서 중심 국가가 되어가면서 이런 치안력은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 치안 분야의 국익을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국가와 국민이 안전해진다는 뜻이죠. 쉴 틈 없이 항상 국민을 위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치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찰관님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과거 런던 올림픽 당시 전투민족 대한민국의 위험이라는 제목의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과 공감을 얻었었는데요. 그 내용은 한국 대표단이 메달을 딴 종목 대부분이 무기를 사용하거나 투기 종목이었던 겁니다. 실제로도 올림픽이 개최되면 이 종목들은 늘 메달을 따왔었죠. 과거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 우리의 고유 영토와 민족을 지키다 보니 잘 쏘고 잘 찌르고 잘 때리는 타고난 DNA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전략과 전투를 벌이는 e스포츠에서도 한국의 선수들은 상대방을 압살해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보이거나 코리아의 K만 보여도 사기가 꺾여 싸움을 피하거나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모습들에서는 한국인은 전략과 전투 능력이 기본 스탯으로 찍혀있는 종족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스포츠뿐 아니라 실제로도 나타난 적이 있는데요.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위험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명했죠. 프랑스 파리에서 간행되는 일간신문 르몽드는 한국의 전투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년간 수백만 발의 포탄을 쏘아대고
수천 명의 전사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과 월남군, 미군에게마저 실패와 좌절을 안겨준 공산군의 요새를 한국 해병대가 단 2시간 만에 점령했다. 오죽하면 호찌민이 100% 승리의 확신이 없다면 한국군과의 교전을 무조건 피하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과거 한국은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고 군사적 원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을 겪고 베트남 파병을 지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졌다는데 대체 얼마나 강해졌을까요?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군대가 야수 모드가 되었다. 한국은 최근 국방 예산이 10조 원 이상 증가하면서 OECD 국가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7.6%의 예산 증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는 방어 계획이 이행될 때까지 480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59조 1,600억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국토 면적 대비 말도 안 되는 국방비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한국은 북핵의 위협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서 마주하며 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야 할 것 없이 더더욱 모두 국방비 증액이 꼭 필요하다 판단했고 모든 국민들도 안보를 매우 중시하고 있죠. 즉 국방비 증액을 통해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의 군사력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김정은을 벌벌 떨게 한 소식도 있었죠.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세계 최고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을 축하한다고 전했는데요. 그 탄도미사일은 바로 현무포입니다. 현무포 탄도미사일은 탄도 중량 2톤에 800km를 갈 수 있다고 알려졌으며 북한의 핵심 전력인 지하 300m 북한 요새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이 현무포는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괴물 미사일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또 하나 반가운 소식,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의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사용 미사일과 군사 위성 개발 분야에서는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체 연료는 발사 준비 시간이 짧아 기습 공격이 가능해서 군사용 미사일에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특히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언블링킹 아이, 즉 깜빡이지 않는 눈을 갖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체 연료 발사체를 활용해 한반도 상공 500km에서 2000km 사이의 낮은 궤도에 군사 정찰 위성을 여러 개 띄우면 빈틈없는 정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거의 유일한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이 많은 군사 위성을 쏘아 올린다면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 동향을 고스란히 노출할 수밖에 없겠죠. 또 고체 연료를 사용 가능하게 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부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지금 적의 전략 자산을 파괴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3대 해구산 중 하나로 꼽히는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점점 커져 전 세계 탑5 안에 들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고 있죠. 한편 일본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에는 무기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독침 전략인데요. 한국의 독침 전략은 주변 강대국을 대적하는 개념으로 미사일 전력을 통해 이들 국가 수도나 핵심 시설 등을 무력화하는 것이죠. 이는 현재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국난을 극복한 DNA와 시작하면 끝장을 낸다라는 특성이 만나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내게 됩니다. 한국은 미사일을 통해 상대국을 쑥대밭으로 만든 후 전쟁을 시작하여 한국인의 타고난 머리와 지더라도 불구를 만들겠다는 집념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완성도 높은 전략을 보이는 겁니다. 마치 승리를 원하는 운동선수의 집념과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이세돌처럼요. 이런 한국의 모습 때문에 특히나 긴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현재 일본은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평화헌법도 개정하려 시도하면서 한국을 견제하고 있죠. 일본은 왜 이렇게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이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 해군의 지원적 형태 하에
군사력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자체 전투력을 가진 한국군에 비해 실전 전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물론 일본의 이지스함이 강력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더 강력한 것이 있죠. 독침 전략을 통해 한국은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을 사용해 공격할 겁니다. 여기서 일본은 중장거리 미사일이 없죠.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공격형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거든요. 즉 일본이 아무리 강력한 이지스함이나 항공모함이 있어도 중장거리 미사일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 3대 중장거리 미사일 보유국인 한국과 붙는다면 일본 본토를 직접 공격 가능한 한국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모든 방향의 위협에 대한 군사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만 가지고 있던 첨단 무기들을 개발하고 확보하고 있는 중인데요. 한국형 스텔스기 KF-X, 항공모함, 한국형 이지스함 KDD-X 등을 보유할 예정이기에 우리는 더 강력한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주변국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 강력한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 정치와 외교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스스로 무장해야 한다. 안 그러면 정치와 외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힘이 없어 나라와 주권을 빼앗겼던 가슴 저린 과거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어떤 나라도 쉽게 넘볼 수 없도록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노력해왔죠. 그 결과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한국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군사력이 강해질 동안 북한은 오히려 군사력이 약해졌고 이번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도 이중적인 처사라고 비난하며 불안함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정신 못 차리고 안일하게 구는 동안 한국은 북한의 엉덩이를 걷어찰 수 있는 힘을 키워왔습니다. 북한이 전략무기라 부르는 것들도 사실 한국이 질적, 양적 모두 우세하고 거기에 화력과 정확도 측면에서 더욱 우세한 첨단 전략무기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죠. 오늘날에는 레이저 무기와 EMP 등 미래 전략 무기들부터 밀리테크 시대를 맞아 그 누구보다 앞서가는 4차 산업 기술들을 접목한 미래 첨단 무기들까지 개발하고 있는 한국이 미래 방위 산업을 선도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선진국에게 도움받던 한국은 강한 군사력으로 파병도 하며 국제사회에 공헌을 하는 나라가 됐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중간한 힘은 싸움에서 이기는 데 쓰이지만 압도적인 힘은 싸움 없이 이기도록 해줍니다. 그동안 한국 주변에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북한, 끝없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중국과 일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역시 끊임없이 국력을 키워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고 그 결과 더 이상 주변국들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할 만큼 강한 선진국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자주국방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코로나 사태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진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능력을 과대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처럼 상황은 반전 가능하다. 그동안 WHO는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있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데 인색했는데요. 부유한 국가들의 판단을 지적하는 방식으로나마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한 셈입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 사태 당시 WHO와 선진국들의 대응은 부실했고 결국 많은 나라들이 셧다운될 정도로 역대급 경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미국과 세계 각국의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을 때도 한국은 K방역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경제적 선방을 이뤄냈거든요. 전 세계는 지금 K방역을 기점으로 뛰어난 미래 첨단 기술과 제조업 강국인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석학들은 한국의 문화부터 역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요. 외신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라며 미래를 경험하고 싶다면 한국으로 가라고 앞다퉈 얘기합니다. 또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도 이제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배워야 된다며 머지않은 미래엔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거라는 예언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는 동안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우리와 정반대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자신들이 옳다며 우기다가 끝끝내 자멸의 길로 들어선 건데요.
이젠 일본 내부에서조차 아베 정부를 믿지 못하고 쓴소리만 무성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대체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매일같이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일본은 한 달 새 확진자가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신규 확진자는 1,500명이 넘었고 29일엔 1,264명, 30일엔 1,301명을 기록하면서 일본은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죠. 이렇게 일본 전역에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아직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늘어난 환자들은 젊은 세대가 많고 중증 환자가 적어서 긴급사태를 선언했던 지난 4월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상황이 심해질수록 전문가들은 검사 수를 대폭 늘려 확산세를 얼른 따라잡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일본의 인구 100만 명당 검사 수는 아프리카의 우간다보다 적은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의 충고는 무시한 채 엉뚱한 정책에만 돈을 낭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고투 트래블을 강행했고 이번에는 무료 식사권까지 주며 외식을 장려하는 캠페인과 여행 가서 일하라라는 캠페인까지 벌였습니다. 국민들의 건강보다는 경제활동 활성화에만 집중한 거죠. 이렇게 정부가 무리한 만큼 경제가 나아지기라도 했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실상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폭발하면서 일본의 재정 부담도 같이 커졌고 결국 빨간불이 들어왔거든요. 한국의 증시는 이미 회복돼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일본은 증시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아베노믹스도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일본이 망해가고 있는 징조들을 진단하며 고령화, 저출산, 국가부채, 거기다 일본 국민들의 폐쇄성,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에게 앞날은 없다는 다소 잔인한 분석 결과까지 내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아베는 모습을 감추고 어떤 기자회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과 언론은 이런 아베 총리가 무책임하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죠. 도쿄신문에서도 일면에 총리에게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칼럼까지 실어 아베의 잘못을 요목조목 따졌습니다. 일본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본의 아날로그 행정과 뒤처진 사고방식들, 거짓된 통계와 의료체계의 붕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언론들도 이 사태를 통해 자신들이 하이테크 국가가 아님을 깨닫고 국가를 비판했죠. 일본은 이제야 후진적인 문화라고 말하는 도장 문화를 없애고 자택근무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 정부는 내부 사정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정상일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국내 상황보다는 한국 때리기에만 집중하고 있죠. 여전히 한국과의 수출 규제와 WTO 제소에 관한 내용에 엄청난 정성을 쏟고 있거든요. 물론 일본이 WTO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일본은 임시재판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패널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WTO는 결국 한국의 요청대로 패널을 설치하며 시작부터 한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 결과가 유감이라며 이런 식으론 수출 관리에 대한 정책 대화를 할 수 없다며 속 좁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수출 규제의 문제에 대해 대화로 풀자며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실제로는 대화를 거부하거나 피하면서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어요. 이미 외무성에 국제소송 대응 부서를 신설해 WTO 대응팀을 꾸려뒀거든요. 다행히 한국은 얌체 같은 일본이 저렇게 나올 걸 알고 절차대로 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소로 일본은 자국 수출 규제가 왜 정당한지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됐죠. 한국은 승소에 유리한 자료들도 많이 확보해뒀습니다. WTO 규범인 관세무역 일반협정의 3개 조항에서 일본이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과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WTO의 협정 위반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본인들의 사례가 예외라고 주장하지만 전 세계 여론도 차갑습니다.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부터 슈나이더 교수까지 한국 편을 들고 있거든요. 게다가 일본 언론에서조차 이번 사건으로 일본이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WTO 무역 분쟁 해결 절차는 이번이 5번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동안 단 한 번도 WTO 제소에서 한국을 이긴 적이 없죠.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 분쟁에서 한국이 백전백승했다.
첫 번째 무역 분쟁은 2004년 한국이 일본의 김수입 쿼터제 철폐를 요구하며 WTO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이 2006년 한국산 김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제소 취하로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분쟁은 2009년 일본이 하이닉스의 디램에 27.2% 상계 관세를 부과하면서 벌어졌는데요. 이 사건은 WTO가 한국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이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019년엔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 조치에 대해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에선 일본이 이겼지만 최종 판결은 이를 뒤집고 한국이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공기압 밸브 관세 분쟁에서도 한국은 13개의 쟁점 중 10개를 이겨 판정승을 거뒀죠. 사실 수출 규제에 관한 분쟁 말고도 현재 한일 간에 진행 중인 분쟁은 2건이 더 있습니다. 일본은 틈만 나면 말이 되건 안 되건 고소장을 날리고 보거든요. 지난해 6월 일본은 자국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위법하다며 WTO에 제소했고요. 지난해 11월에도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이 WTO의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며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소가 웃긴 건 일본은 자국 조선업계에 금융 지원을 해주면서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은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거라며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순된 상황인 만큼 결국 이 문제도 한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모든 제소 절차에서 한국이 유리한 이유는 전문가들의 뛰어난 능력과 확고한 명분을 통해 WTO에서 영향력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WTO 분쟁을 수없이 해결해온 유명희 본부장이 앞으로 WTO 사무총장까지 당선되면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게 커지겠죠.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든 한국 출신 WTO 사무총장을 맡기 위해 아프리카 출신 후보를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노골적인 네거티브 선거전은 오히려 세계적으로 일본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 돼버렸죠. 경제와 국제적 이미지 모두 몰락한 일본은 물귀신 작전이라도 하려는 건지 한국에 대한 속 좁은 견제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한국은 함께 추락하는 게 아니라 단호한 대응을 통해 정신 못 차리는 일본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국력도 더 쌓아야 합니다. 최근 한국의 경제력이 더욱 커지고 미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모델이 되어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영향력이 더 커지면 일본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할 수 없게 되겠죠? 여러분은 계속되는 일본의 가짜는 도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도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